잘 벌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가족들이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외국인들, 근로자들은 저희한테는 정말 보물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외국인 친구들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일을 못해요. 내 친구를 풀어줘라!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빨리 이런 로드맵이 필요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민 정책을 하나로 좀 뭉치게 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기자 안톤 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 테마는 바로 이민 그리고 한국의 이민 정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 10억 명 정도 이민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계는 이민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점점 지금 다문화 국가로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정책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같이 전문가하고 패널 멤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도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보근 한국이민재단 사업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텐진 김해 이주민의 집 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이레샤 페라라 이주 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집행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누비아 파스칼 남디 동국대학교 유학생회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는 외국 사람들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많은 노동자도 있고요. 이 노동자 없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경제 사실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고용 허가제 부분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만 있죠.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허가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대한 어떤 업종, 제한한 업종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어떤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법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많은 규칙, 이런 많은 조건 꼭 있어야 되는가요? 사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라는 자체가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한국의 노동시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경제력도 도움도 되는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삶을 유지하면서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와서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제도예요.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자체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작업 장소에 대한 제한과 또 움직임 데 있어서 사업장의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사실은 좀 우리가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야 돼요. 이동을 제한을 안 했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 근데 만약에 이동을 제한을 안 했더니 한국 국내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고 또다시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한 번쯤은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의견도 조금 있으신가요? 이거는 꼭 좀 빨리 바꾸는 필요성 있지 않을까요? 유럽에 이제 근로자가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노동자를 이렇게 불러왔죠. 노동자를 불러왔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뭐 이렇게 보충을 했더니 이제 인권이 이제 자꾸 이제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인권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 고용허가제의 개념이 자꾸 이제 줄어든다. 고용이라는 건 고용주가 주도가 되어서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활용을 하고 약간은 제한하는 그게 이제 초점인데 횟수 제한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는 쪽은 이제 인권을 중요시하는 뭐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두 개를 병행을 해서 지금 이제 인권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그쪽은 일부는 이제 노동허가제를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고 횟수 제한하는 게 이게 문제다고 이렇게 볼 때는 그럼 횟수를 조금 한번 늘려서 샘플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갖고 또 이렇게 보완해보고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용허가제에서 이제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권 문제거든요. 이 인권 문제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는 것인데 고용허가제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주해가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직업도 자유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직장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됐거든요. 우리 한국도 이제 순환 노동자의 순환 정책에서 이제는 준이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이민 정책을 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근데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그 미등록 노동자 문제이거든요. 등록된 노동자 한 25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숫자는 40만 명 정도 미등록 노동자인데요. 이 사람들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미등록된 그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신고도 못하고 왜냐하면 불법 일 때문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대부분이 장기간에 10년에서 15년 지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제도 안에서 합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심사가 있겠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 합법화를 시켜야 돼. 그게 아니라요. 그 합법화 시키면서 그 안에서 벌금 내야 된다면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의뢰범 등록을 하고 세금 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한국에서 합법화 시켜서 그 기간 끝나면 또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 2004년, 2002년대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5년, 2년.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로 갈 수 있는 뭔가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합법화 시키는 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노동자가 나라를 가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상황을 봐서 그냥 거기서 머물든지 그렇게 해서 해소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나라한테 세금도 오고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정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이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럼 허가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래 머무르시니까 한국말도 아마 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그리고 일도 잘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거는 사실 이런 사람 오래 여기 있는 게 한국 사회 입장으로는 오히려 큰 혜택이잖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제대로 내고 뭐 만약에 의료 문제 있으면 뭐 보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책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미등록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합법화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한번 합법화시켜 난 뒤면은 이거 학습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부분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불법화가 체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풀어주더라. 그게 한번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면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생기겠냐 하면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개국하고 그 MOU를 맺고났는데 쿼트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은 한국에서 그분들의 불법 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장기 체류하면서 좀 더 나는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하고 싶고 해서 그래서 가고 싶다라고 해서 불법 체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수용 문제거든요. 우리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를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을 때 이걸 수용할 수 없으면은 더 이상 숫자를 갖다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합법화를 갖다가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국내 노동시장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이지 그것이 넘었으면은 국민적 반감도 절대 무시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외국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네거티브한 것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이걸 고려해 봐야 돼요. 사실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문제는 한국 있는 게만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 보면 똑같은 디스커션 지금 많이 있잖아요. 특히 멕시코에서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알고 이 사람 만약에 한꺼번에 갑자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40만 명들 갑자기 내일 다 한꺼번에 출발하게 되면 한국 어느 정도 그 경제가 거의 무너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공장들 사실 사람들 그냥 일할 사람들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필요해요. 이미 여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한국말 이미 배웠고 그리고 이 어떤 스킬셋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 규칙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길에서 초보 운전밖에 없으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날 건가. 계속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는 게보다 조금 효율성 있지 않을까요? 사실 법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래 3년 그리고 3년에다 1년 10개월 이거 보니까 좀 일할 만한데 되돌려보내 성실 근로자 제도 이렇게 10년 그리고 그 과정에서 E7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E7으로 가서 거주, 영주, 기화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민국가는 아니지만 이민국가로 가야 되고 인구 문제를 고려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규칙이 있으면 규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자꾸 파괴하자. 그 규칙이 잘못됐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는 건 동의를 해요. 이런 방향도 틔워달라. 이런 숨구멍도 틔워달라. 그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건 만들어야죠. 미등록 이민자는 처음에 이제 합법으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5년 이상 10년, 어떤 분은 막 15년 미등록 상태에서 이게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제 방법을 모색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람이거든요.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인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습득했던 기술이나 능력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를 통해서 우리의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정부 정책이 너무나 이민 정책이 경직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늘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지만 죄송한데 경직돼 있고 보수적이어가지고 비자 받을 때도
규정을 너무 이게 좀 신축성 있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국가로 지금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논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뭐 저는 30년 출입국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뭐 쉬운데 미등록으로 이렇게 명칭을 순화해서 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무튼 미등록.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 미등록 외국인이 이제 발생한 게 한 30년쯤 됐습니다. 제가 89년도 출입국에 들어왔는데 90년도가 되니까 제가 성수동 살았어요. 성수동 이제 가내 공장에 그 근처에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이제 피부색이 조금 이제 짙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서 직원들 데리고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90년이면 지금 뭐 2년 정도 지났죠. 그 필리핀 미등록 체류자가 조금 한 5만 정도 증가하니까 우리 깜짝 놀랐어요. 5만 명이나 됐어. 없던 사람이 5만 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1차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93년도 했습니다. 그게 한 5만 명 정도 되었어요. 2003년이 됐죠. 10년 뒤. 93년부터 이제 2003년이 돼요. 10년 만에 또 한 2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지금 E9 고용허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20만 명 정도의 뭐 미등록자들을 합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또 받았죠. 한 3개월 받았는데 전국 출입국이 완전히 전쟁판이었습니다. 20만 명이 순식간에 합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20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우리 경제는 훨씬 더 성장을 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한 40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출입국 공무원이 아까 이제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공무원이 뭐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럼 불법 체류자 안 생겨야죠. 왜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까? 미등록 체류자는 더 많이 생겼다. 근데 단속은 현재 현실 때문에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막 이렇게 단속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 뭐 시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출입국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단속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은 지금은 한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외국인 근로자 25만 명 합법 체류자보다 숫자가 거의 한 2배가 되는 이 40명을 도대체 그러면 지금 합법화도 안 되고 합법화하면 법의 근간이 무너지니까 모욕에 관련된 모든 체류의 지침 내지 뭔가 무너지니까 안 된다. 이게 과연 현 시점에서 과연 그게 맞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김을 이분들이 없으면 김 채취를 못 합니다. 그러면 미등록,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끔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나타나는 깻잎 이것도 역시 미등록하는 이분들이 채취를 하지 않으면 아예 우리 밥상이 무너지는데 이 현실을 알면서 과연 이 사람들을 그냥 미등록 상태로 계속 두는 게 맞을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면서 그럼 어느 정도는 어떤 형태든지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는 계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출입국 공무원들도 이 시점은 한계를 넘었다. 이거 우리가 단속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다음에 자진 출국으로도 도저히 안 된다. 자진 출국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지만 몇 명 안 가요. 왜? 갔다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현재까지 우리 국가의 어느 정도 기여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향후 또 국가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뭐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준법 정신이 뭐 투철하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뭔가 안을 만들어서 일부 차츰 어느 정도까지는 좀 수용해야 되는 선에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결론하는 그 이주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는 한국에서 여기 초기에서 어떤 도움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에 처음 올 때 언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는 한국말 제대로 못한다면 사실 해결하기는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얘기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결혼하셨던 분들 어떤 도움이 받았는지. 저도 이제 20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사실 지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너무나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많은 다양한 위치, 예를 들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을 가르쳐 이게 노동부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뭐 민간 단체들에서도 하고 있고 무조건 다 기초적인 한국어 가르치기, 문화 다양성이 배우기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는 외국인 이주 여성이라는 자체는 되게 헤매하는 거예요. 어디 시작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국가에서 지금 많은 다양한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지만 이게 되게 원하는 위치의 필요성이 가진 프로그램들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적이 되는 지원 내용 다양성하게 특수화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초기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책 자체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에서도 하고 하니까 지원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죠. 이러려면 어느 수준 자체가 조금씩 높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좀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냥 초기 교육만 각 부처에서 그냥 중복적으로 막 해준다 이거죠. 이거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복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에서도 한번 거기 한번 바라보고 연구 주제로 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붙이고 싶은 말은 사실이 지금 결혼 이민자, 노동자, 외국인이 관련 모든 정책을 만들 때 외국인이라는 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필요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인데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 뭐 병원이 환자 가는 거 아니라 환자 대신 등록하는 사람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법을 생기면 그 사실 이거 관계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죠. 20년 전에 한국으로 올 때 이제 20살에서 들어왔고 또 이제 일을 하러 왔다가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들 둘이 있고 대학생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지금 제가 한부모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활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 한부모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돼 있는데 거기에 부담하시라 뭐 직인추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여성들이 남편 바라보고 살아다 보니 바로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밖에 없어요. 또 1세는 문제가 이렇게 많지만 2세의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되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차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독일 사람이라서 사람들 저 보면 어디 선생님이신가요? 뭐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어디 공장에서 일하신지 이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뭐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그 남아공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디 그냥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오히려는 노동자 바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인들 보면 어디 뭐 학원에서 일하든지 대학교에서 일하든지 이런 차별 문제도 좀 있고 모든 사람들 제일 먼저는 나라하고 피부 색깔 없이 그냥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 있고 뭐 대단한 뛰어난 사람도 많이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인 더 전문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문화 가족 정책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 좀 초기에 뭐 당연히 이제 1차 단계는 이제 한국어라든가 한국 사회 인식이라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다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요구가 좀 바뀌었어요. 어디 단체를 센터를 가도 다 한국어 교육만 계속 하더라. 좀 우리가 좀 사회에 정착하려면 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좀 전문적인 거 좀 하고 싶은데 왜 그건 안 해주느냐. 그런 또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주민들의 그 자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자원. 본국에서 뭐 어떤 직장을 했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가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좀 이제 기초 단계에서 한국어조차도 좀 직업에 그 관련된 전문 심화 과정 정도의 고급 한국어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으로 편입된 자로서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영역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좀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인정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간호사가 미국 가면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거기도 레지스턴트 널스로 해서 RN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의사가 가면은 의사 활동 못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아까 신 이사님께서 얘기했던 게 참 그한데 이게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국가 간에 협약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저 마찬가지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아까 결혼 이민자 문제하고 차별 문제인데 결혼 이민자들이 지금 제가 통계적으로 한 32%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 이민자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이상이 일을 하고 싶대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하려면은 뭔가 여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안 되는 게 한국어 능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화는 하고 얘기는 한데 직장에 가서 진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능력 수준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 적응과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어느 능력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스텝 바이 스텝 개별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직업훈련은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직업훈련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 노동시장에서 받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았는데 바리스타 할 수 없다면 이거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바로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러분이 일을 자격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놓고 직업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그거 하나 아까 제가 이제 한국어 교육 때 두 번째 하나 해야 될 게 자녀들에 대한 육아 문제. 이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 결혼 이민자들이 승계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기 쉽지 않아. 그래서 노동시장의 문제 이전에 육아 문제 해결돼야 되고 한국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 생각에는 결혼 이민자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자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 어떻게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는 뭐가 좀 있을까요? 제가 16년 전에 다문화 국제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대안학교를. 그래서 금년에 이제 16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은 그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의 자녀도 있고 또 이슬람, 이제 무슬림 그쪽에 아랍권의 자녀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 각종 미국 출신 아이도 있고 한데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미등록 아동이든 합법적인 아이든 전부 다 교육부에서 다 교육 인권 차원에서 다 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열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교육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받아주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이 또 있어요. 그들은 또 잘 안 받아줘요. 그리고 국적이 취득이 안 되면 또 취업도 안 돼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엄마 나라의 언어, 아빠 나라의 언어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촌 아닙니까? 지구촌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에서만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측면에서 국익에 이익이 되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나라 언어를 잘 가르쳐서 그런 그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양쪽 다 가르치면. 독일이 잘하고 있는 사회통합 교육 중에 하나예요. 독일에서 오셨지만 독일에서도 지금 사회통합 교육에 보면은 이중 언어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화학 과정에서 글로벌라이즈 한 사람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이제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2012년도에 4만 7천 명이었던 게 21년도 지금의 16만 명이에요. 이게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학생 수가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중도 입국하고 있는 손님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나마 태어난 학생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중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글떨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 놓고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변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갖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요자의 눈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갖다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결혼 이민자 쪽을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뭐 국제 결혼을 한 가족 거기서 태어난 뭐 아기들 뭐 이쪽만 지원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중도 입국 자녀나 뭐 난민이나 이런 다양한 외국인들이 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규정에 안 맞다고 이제 뭐 예산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예산은 어디에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다양성을 좀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결혼 이민자 자녀는 어차피 지금 국민이잖아요. 결혼 이민자 자녀는 국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국민. 어떤 자녀냐에 따라서 좀 눈높이에 맞는 교육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이런 기구에서 좀 전체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국 역사 보면 또 이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옛날에 여기 지금만큼 나라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고려인들 그 옛날에 러시아 쪽으로 많이 갔고 그 30만 명 정도 그때는 가는 게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이민했습니다. 지금 한국 전체로 보면 한 80만 명 정도 여기는 원래 해외에서 태어났던 한국 사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우리 동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들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지금 고려인 3세이고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제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19세기에 뭐 살아서 이민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지금 고려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 식민지 때 그래서 20세기 초에 강제 이주로 일본으로부터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귀환을 하고 싶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일 이렇게 억울한 점 중에서 하나가 한국에서는 동포로서 인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구소련 나라들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류를 문제를 떠나서 그거를 이따가 건드릴 거고요. 우리가 또 비교적 다른 뭐 중국 동포들이나 교포들 비해서 제일 독특한 점은 언어 소통입니다. 지금 저는 3세이지만 지금 막 5세, 6세까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본국의 한국어를 배울 가능성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는 거는 학교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국 어학당까지 해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예, 주변에 노동 이민으로 와갖고 지금 공장 다니느라고 한국어 배울 가능성은 그런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이스라엘,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자기 이런 동포들이 돌아오면은 그런 정착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개월, 독일은 2년이었던가? 예,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었고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사람들이 언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동포로서 인식하지 않아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포 특별히 위주로 그런 지원도 없고 고려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안산, 광주, 경주, 인천 그런 도시에서는 외국인 지원센터가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동포들 위한 센터가 아닙니다. 고려인들 위한 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형제이며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희생으로 지금 비극으로 이렇게 멀리 살게 돼갖고 지금 돌아오고 싶어도 정착에 대해서 엄청 큰 힘을, 엄청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입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도 우리 고려인들이 다 국어는 러시아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학교로 들어가면은 아이가 그런 소외계층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억울한 게 제가 어른으로서 교육자라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CIS 나라 엄청 큰 그 영토인 CIS 나라 그리고 한국 간에 그런 훌륭한 인재, 이중언어 그리고 다문화 그런 인재 양성을 키울 수 있는 대신에 우리가 소외 계층을 아웃사이더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른으로서 조금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광주에 있는 고려인 커뮤니티 저도 한번 다문화 TV하고 같이 한번 방문했고 이야기 직접 좀 들어보고 한국 사람들 이런 이야기 사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출산 문제 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 오히려 이런 옛날에 한국에서 출발했던 사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비자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일반 외국 사람보다 오히려 아니면 더 어렵게 하는 게 이런 거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재외동포라 그러면서 주로 보면은 중국에 중심을 줬다 보니까 고려인 자체가 좀 약간 제외됐던 거, 그 지금 지적 다 해주신 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분들을 좀 이제 많이 고려해서 우리 정책이라는 걸 해야 될 거예요. 언어 교육 같은 경우에 제일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보고서에 보니까 외국 군포가 지금 한 8, 9만 명 되는 것 같은데 고려인들이 8, 9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제일 힘든 게 언어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54%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는 이게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무 기간이 보니까 한 46%가 1년 미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재동포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여기서 생활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고려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어떤 걸 보여주는 수치이거든요.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의 교육, 고려인들의 교육, 그리고 동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2, 2세, 3세에 대한 교육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역사성, 그죠? 예, 독립운동도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역사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그 비자를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국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한민족 화해와 포용 차원에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실 노력해요.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우선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해야 되고 그 어떤 나라들도 자기 민족을 우선 챙겼는데 우리나라만큼은 희한하게 우리 민족을 챙기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보통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여가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향후는 고려인 동포를 껴안는 정책 중에 뭐 1번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 항상 우리나라, 우리 민족, 뭐 우리 하는데, 근데 갑자기 동포들 다시 본 나라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야 너희들 그냥 오지 마, 거의. 아니면 비자는 못 받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시는지 조금. 재외 동포청이나 뭐가 설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냥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안에도 자리 싸움을 하니까 또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통합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이런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동포청 같은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이민청을 원한다고 치면은 여가부 쪽에서는 다문화청을 원하죠. 이렇게 힘이 분산되면은 아무 청도 못 만들어요.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4년째 지금 재학 중이고 비자 관련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인력 정책이 지금 이제 많이 완화를 해가지고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을 먼저 갑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그냥 우리 다 어떤 딜레마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